이거 시체 냄새 풀풀 풍기면서 그 쓰레기들 다 챙겨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결혼 7년 차, 시어머니를 위해 라면을 끓인 횟수만 300번이 넘습니다. 다림질한 셔츠를 쌓아 올리면 사람 키만 할 것이고 친정에 간 횟수보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간 횟수가 더 많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 병원에서 엄마가 위독하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잔치 끝날 때까지 못 기다려? 장모님이 2시간 정도 더 기다린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 그날 제 휴대전화는 80번이나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칠순 잔치에 며느리가 없는 게 말이 되냐는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눈을 감은 뒤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현관에는 제 짐 가방이 덩그러니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 앞에 서서 제 발밑에 소금을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재수 없는 년, 그 부정 타는 기운 가지고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좋습니다. 나가드리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난 이제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은 채널이 성장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23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커튼 틈새로 스며든 빛은 희뿌연 푸른색이었습니다. 서울의 3월은 해가 점점 일찍 뜨지만 이 시간의 공기는 여전히 무언가에 짓눌린 듯 무겁기만 합니다. 침대에 누워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 김태우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30초를 세며 그가 깨지 않을 것을 확인한 뒤에야 아주 천천히 1cm씩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이불 속의 온기가 사라지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발목을 찔러왔습니다. 슬리퍼를 찾았지만 신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들었습니다. 슬리퍼 바닥이 마룻바닥과 마찰하며 나는 소리 때문입니다. 이 집의 마룻바닥은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어디를 밟으면 삐걱거리는지, 어디가 안전한지, 7년 동안 제 발바닥은 그 누구보다 이 집의 지도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갈 수 없습니다. 화장실은 안방과 시어머니 방 사이 복도에 있어서 물 내리는 소리가 나면 어머니가 깰 것입니다. 저는 소변을 참으며 맨발로 침대 발치를 돌아 의자 다리를 피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 부딪혔을 때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시어머니는 다음날 종일 비아냥거렸습니다. 누구는 밤에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면서 무슨 남사스러운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 방문 앞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2초간 멈춰서 딸깍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몸을 옆으로 비틀어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만 틈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더 추웠습니다. 바닥 가장자리를 밟으며 걸었습니다. 그쪽이 가운데보다 더 단단해서 소리가 덜 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방문 앞을 지날 때는 숨조차 멈췄습니다. 문틈 아래가 어두운 걸 보니 불은 꺼져 있고 아직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순 없습니다. 그분은 잠들어 있다가도 언제든 용수철처럼 튀어나올 것 같은 사람이니까요. 7년입니다. 이 기상 시간을 유지한 지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주방은 거실 반대편, 침실 구역에서 가장 먼 곳에 있습니다. 그제야 슬리퍼를 바닥에 놓고 조용히 신었습니다. 발바닥이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저릿했습니다. 주방 불을 켰습니다. 환한 형광등은 켤 수 없습니다. 너무 밝으니까요.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작은 보조등만 켰습니다. 주황색 불빛이 주방을 어두운 동굴처럼 비췄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체입니다. 붓글씨를 쓰듯 힘이 들어가 있어 노인의 글씨답지 않게 떨림 하나 없이 종이를 뚫을 듯 선명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읽어보았습니다. 삼선죽. 쌈무는 얇게 썰어라. 지난번엔 너무 두꺼웠다. 반찬 6가지는 내가 보낸 음성 메시지 참고하고 생선은 비린내 안 나게 바짝 구워. 메모지를 들어 뒷면을 보았습니다. 글씨가 더 있었습니다. 참,
어제 저녁 국이 너무 싱겁더라. 소금값 아끼려고 그러니? 내 나이 되면 음식에 간이 좀 있어야 먹지. 메모지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싱크대 옆 선반에 걸린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짙은 남색면 소재의 유명 커피 브랜드 로고가 박힌 앞치마입니다. 결혼 첫 해에 제 돈으로 산 건데 이제는 물이 빠져 희끗희끗하고 목끈도 한번 끊어져서 바느질로 이어 붙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끈을 묶는데 손가락이 굳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비비고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온수가 나오려면 10초는 기다려야 해서 그냥 찬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뼈가 시릴 만큼 차가웠지만 정신은 번쩍 들었습니다. 삼선죽. 냉장고 문을 열자 내부 조명이 갑자기 켜지며 눈을 찔렀습니다. 냉장고 모터가 윙윙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 소리는 낮고 지속적이어서 마치 영원히 멈추지 않을 배경음악 같았습니다. 쭈그리고 앉아 재료를 찾았습니다. 새우 살은 냉동실에 있었고 어젯밤 미리 꺼내 해동해 두었으니 지금쯤 딱 알맞을 겁니다. 관자도 밀폐 용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였더라? 표고버섯. 시어머니가 말하는 삼선은 새우, 관자, 표고버섯입니다. 이건 3번이나 물어보고 나서야 외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삼선은 우리 엄마가 해주던 삼선이랑 달랐으니까요. 엄마 생각은 하지 말자. 지금은 안 돼. 재료를 하나씩 꺼내 조리대 위에 올렸습니다. 쌀은 어젯밤에 씻어서 불려두었더니 부드럽게 불어 있었습니다. 뚝배기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혼수품이었다는 40년도 넘은 뚝배기입니다. 뚜껑 가장자리가 깨져나갔지만 시어머니는 이 뚝배기에 끓여야 죽맛이 산다며 바꾸지 못하게 했습니다. 뚝배기에 손가락 2마디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쌀을 넣은 뒤 약한 불을 켰습니다. 천천히 끓여야 합니다. 새우를 다질 때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어두운 주방에서 그 불빛은 마치 갑자기 떠진 눈처럼 섬뜩했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손을 닦은 뒤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모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유나야, 내 엄마 며칠째 또 피를 토하신다. 언제 한번 내려올 수 있니? 저는 그 문장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객혈. 또 피를 토했다. 또라는 글자가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달에도 이모는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엄마가 한밤중에 기침을 멈추지 못하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고요. 그때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지 않냐고 물었지만 이모는 엄마가 괜찮다며 그냥 지병일 뿐이라며 고집을 피우신다고 했습니다. 지병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답장을 쓰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어떠시냐고, 언제부터 기침을 시작했냐고, 열은 없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탁! 시어머니 방에 불이 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불빛이 거실을 가로질러 마치 보이지 않는 채찍처럼 날아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휴대전화를 앞치마 주머니에 쑤셔 넣고 다시 새우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이 탁, 탁, 탁 소리를 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빠르게, 조금은 허둥지둥 칼질을 했습니다. 하마터면 손가락을 베일 뻔했습니다. 복도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시어머니의 슬리퍼는 바닥이 딱딱한 플라스틱이라 발을 들지 않고 질질 끌면 쓱, 쓱, 쓱 하며 무언가 서서히 다가오는 공포영화의 효과음처럼 들립니다. 유나. 주방 입구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잠에서 막 깬 특유의 잠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새우를 다지며 말했습니다. 아침상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죽을 방금 올렸습니다. 언제 올렸는데? 5분 전이요. 그럼 얼마나 더 끓여야 하니? 4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에 이어 길게 꼬리를 무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제가 큰 실망이라도 안겨드린 것 같은 그런 한숨이었습니다. 5시 반에야 불을 올렸어? 내 음성 메시지 못 들었니?
죽은 1시간은 푹 끓여야 쌀알이 퍼지고 부드럽다고 했잖아. 시간 계산 안 해? 저는 고개를 숙여 휴대전화 시계를 훔쳐보았습니다. 5시 37분. 분명 5시 23분에 일어났고 주방까지 오는데 10분. 그리고 문자를 확인하느라 제 잘못입니다. 문자를 보느라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계산을 잘못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야. 매일 아침 밥상을 차리면서 시간 계산 하나 못해.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요? 엄마가 피를 토했다는 문자가 들어있습니다. 또라는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행인들의 발목밖에 보이지 않는 그 반지 하방. 하루 종일 햇볕 한 줌 들지 않는 습하고 곰팡내 나는 그 방에 혼자 계실 엄마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누워 계신지, 기침은 얼마나 심한지 걱정하는 마음뿐입니다. 아까 보니까 휴대전화 만지작거리고 있더구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시 새우를 다졌습니다. 칼날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식탁 너머에서 느릿느릿 날아왔습니다. 친정 엄마가 또 아프다니? 툭하면 아프다고 연락 오는 거, 그거 다 돈 붙여달라는 소리 아니니? 칼을 내려놓고 몸을 돌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돈 빌려달라는 거 아닙니다. 엄마 몸이 정말 안 좋으셔서요. 아이고,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그 소리에는 동정심과 경멸, 그리고 묘한 고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엄마도 참 팔자가 기구하다. 그 반지하 구석에 처박혀 있으니 몸이 성할 리가 있나. 거기선 버섯도 자라겠다. 안 아픈 게 이상하지? 저는 고개를 숙여 도마 위 잘게 다져진 새우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분홍빛이 도는 투명한 살점들이 으깨져 있었습니다. 내 말 들어라. 애초에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오는 게 아니었어.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집안 형편에 우리 태우 만난 건 로또 맞은 거지? 내 엄마 지금 골골대는 것도 젊어서 몸막 굴리며 험한 일 해서 그런 거 아니니? 그녀의 말은 바늘 같았습니다. 깊게 찌르지는 않지만 수없이 많이 촘촘하게 찔러대서 마음을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바늘이요. 안방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김태우가 일어난 겁니다. 화장실로 가는 발소리, 물 내리는 소리, 세면대 물이 틀어졌다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실로 나오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잠이 깼다.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내 처가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통에 도둑이라도 든 줄 알았다. 저는 달그락거리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김태우는 그래요, 하고 건성으로 대답하더니 식탁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곧바로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뉴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죽은 얼마나 남았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30분 더 끓여야 해요. 반찬은? 금방 무칠게요. 냉장고를 열어 미리 절여둔 물을 꺼냈습니다. 얇게 썰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두껍다고 하셨으니 이번엔 뒤가 비칠 정도로 얇게 썰었습니다. 하지만 압니다. 이렇게 썰어내도 너무 얇아서 씹는 맛이 없다거나 얇긴 한데 간이 안 배었다 오고 하실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 어머니는 반드시 트집 잡을 구석을 찾아낼 테니까요. 참, 시어머니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가 내 칠순인 건 알지? 네, 물을 썰며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 시누이 식구들 다 들어온다. 네. 시동생도 새 여자친구 데리고 온단다. 네. 이번엔 정말 망신당하면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엄격함이 배어나왔습니다. 잔치 준비는 내가 다 맡아. 장소 예약부터 메뉴, 답례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발로 뛰어서 준비해. 알겠니? 칼을 내려놓고 돌아서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보라색 잠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친정 갈 생각은 하지 마라. 내 엄마 아픈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잔치 앞두고 재수없게 병원 들락거리지 말고 여기 붙어 있어. 실수하면 안 된다.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희 엄마가 지금... 내 엄마가 뭐...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냥 지병이라며? 병원은 이모더러 모시고 가라고 해. 굳이 내가 갈 필요가 뭐 있니? 마치 간장이 떨어졌으니 옆집에서 좀 빌려오라 오고 말하는 것처럼 가벼운 말투였습니다.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뗐지만 김태우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유나, 이번 칠순 잔치 중요하잖아. 누나네 식구들도 오는데 당신이 며느리로서 자리를 비우면 쓰나. 그는 여전히 휴대전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가락만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휴대전화에 코를 박고 있는 옆모습, 턱 밑에 거뭇하게 올라온 수염, 아무렇게나 풀어헤친 잠옷깃. 어제 제가 깨끗이 빨아 다림질해둔 잠옷인데 하룻밤 사이에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시 몸을 돌려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허벅지에 다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달궈진 쇳덩이 같았습니다. 이모의 문자에 아직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피를 토하고 있을 텐데.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40년 된 뚝배기 안에서 삼선죽이 보글보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얀 죽 위로 분홍빛 새우와 노르스름한 관자, 짙은 갈색 표고버섯이 먹음직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얇게 저민 쌈무는 청화백자 접시에 담겨 투명한 빛을 냈습니다. 6가지 반찬인 오이 초무침, 콩나물 무침, 어묵 볶음, 떡꼬치 양념조림, 가지찜, 미역줄기 볶음도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조기는 비린내 없이 껍질이 바삭해질 때까지 노릇하게 구웠습니다. 하나하나 식탁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는 국그릇이 정중앙에 와야 하고 수저는 그릇 오른쪽에 나란히 젓가락은 숟가락 옆에 45도 각도로 놓여야 합니다. 이 규칙을 익히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신혼 초에는 자주 틀렸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배운 것 없는 집안이라 식사 예절도 모른다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김태우는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여전히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죽을 퍼서 그릇에 담아 앞에 놓아주자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저하고 짧게 대꾸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들어 무삼 한 장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그분이 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꼼꼼하게 씹었습니다. 인매를 비틀고 미간을 찌푸린 채 마치 음식의 결점을 찾아내려는 심사위원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두께는 그럭저럭 됐네. 안도의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근데 간이 좀 심심하다.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말했잖니. 내 나이 되면 입맛이 둔해져서 간이 좀 있어야 한다고. 다음엔 좀 더 절이겠습니다. 다음. 넌 맨날 다음 타령이냐? 어머니는 어묵 하나를 집어 오물거리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어묵 어디서 샀니? 지난번 거랑 맛이 다르다. 같은 가게입니다. 어머니. 아파트 상가 마트요. 그럼 왜 맛이 달라? 아마 이번에 들어온 물건이 좀 다른가 봐요. 물건이 달라? 그럼 발품 팔아서 다른 가게랑 비교해봐야 할 거 아니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잘 들어라. 칠순 잔치 음식 재료는 이렇게 대충 하면 안 된다. 내 손님들은 다들 입맛 까다롭고 수준 있는 분들이야. 내 얼굴에 먹칠하면 가만 안 둔다. 신경 써서 준비하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앞치마 위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김태우가 드디어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는 밥을 빨리 먹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 가득 퍼서 입에 넣고는 쩝쩝 소리를 내며 씹었습니다. 입가에 죽이 묻자 손등으로 대충 훔쳐내고는 다시 숟가락질을 했습니다. 그 소리. 저 쩝쩝거리는 소리. 7년 동안 매일 맵기 들어온 저 소리가 오늘따라 둔한 톱날처럼 제 고막을 긁어댔습니다. 왜 밥을 먹을 때 저렇게 소리를 내는지, 시어머니는 왜 며느리의 숨소리 하나까지 지적하면서
아들의 저 천박한 식사 예절은 모른 척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참, 김태우가 죽을 삼키며 불쑥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회사 행사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무슨 행사?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냥 부서 회식 겸 워크숍 같은 거야? 그래, 가서 술 좀 마시고 상사들한테 잘 보여라.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유나, 주말에 태우도 없으니 잘 됐네. 넌 나가서 잔치 준비나 마저 해라. 장소는 강남에 있는 그 한정식집 가봐. 지난번에 수영이네 딸 결혼식 뒤풀이 했던 곳, 거기 가격 좀 알아오고. 네, 어머니. 꽃도 예약해야 해. 아주 큰 걸로. 붉은색이랑 분홍색 섞어서 화려하게. 입구 접수대에 놓을 거야. 케이크는 7단으로 하고 너무 달지 않게 해라. 나 당뇨 있는 거 알지? 답례품도 싸구려 티 안 나면서 돈은 많이 안 드는 걸로 골라와. 알겠니? 알겠습니다. 뭘 알겠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방금 한 말 다시 읊어봐.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소는 강남 한정식집 알아보고 꽃은 붉은색 분홍색 섞어서 화려하게, 케이크는 7단에 달지 않게, 답례품은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비싸지 않은 걸로. 됐다. 됐어.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으면 됐어. 오늘 퇴근하고 바로 가서 알아봐. 굼뜨게 굴지 말고. 네. 저는 돌아서서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빈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돗물이 그릇 바닥을 때리며 쏴아 소리를 냈습니다.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2달 넘게 쓴 장갑이라 안쪽이 축축하고 땀 냄새와 세제 냄새가 섞인 역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새 걸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무장갑 하나도 구멍이 날 때까지 써야 한다며 저를 낭비벽 있는 사람 취급하니까요. 설거지를 하는데 튀어오른 물방울이 뺨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또다시 지잉하고 울렸습니다. 꺼내보지 않아도 압니다. 엄마일 겁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만간 꼭 갈게, 엄마. 잔치만 끝나면 시어머니 비위 좀 맞춰드리고 휴가 낼 수 있을 때. 언제? 도대체 그게 언제인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밤 10시 23분. 모든 집안일이 끝났습니다. 바닥은 젖은 걸레로 한 번, 마른 걸레로 한 번, 총 2번 닦았습니다. 빨래 건조대에 옷은 다 걷어서 시어머니의 취향대로 개어 넣었습니다. 수건은 3단 접기, 김태우의 티셔츠는 로고가 보이게. 내일 아침 국거리는 해동에 두었고 채소는 씻어서 통에 담았습니다. 시어머니 약과 미지근한 물 한 컵도 침대 머리맡에 챙겨드렸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니 김태우는 이미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여 화장대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로션을 찾으려는데 손끝에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그 공책입니다. 공책을 꺼냈습니다. 겉표지가 낡아 모서리가 해진 옅은 하늘색 공책. 결혼 첫 해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기록해온 가계부이자 제 빚 장부입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2017년 3월 15일 시어머니 오리털 이불 35만원. 2017년 5월 2일 시아버지 생신 혈압계 12만원. 2017년 9월 추석 명절 선물 세트 42만원.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숫자들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 관절 영양제, 옥매트, 보약. 시아버지 돋보기 안경, 가죽 벨트. 시누이 아이들 세뱃돈 처음엔 2만원이던 게 5만원,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애들 컸는데 고모가 체면이 있지 라는 시어머니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시동생이 빌려간 돈 50만원, 80만원, 120만원 다음 달에 줄게 라는 말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7년. 총액 1,800만원.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총계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가 시큰거렸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작년 여름 친정집 반지하 현관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엄마는 색이 바랜 꽃무늬 셔츠를 입고 제 옆에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습니다. 살이 빠져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고
얼굴은 가을 낙엽처럼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엄마는 말했습니다. 유나야, 찍지 마라. 엄마 꼴이 말이 아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안 미워, 엄마. 좀 웃어봐. 그래서 엄마는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휴대전화로 찍어 인화해서 이 공책 마지막 장에 붙여두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아마 잊지 않기 위해서였겠죠? 이 돈은 다 시댁 식구들에게 흘러들어갔고 그들은 풍족해졌지만 정작 내 엄마는 행인들의 발목만 보이는 그 반지하 방에서 곰팡이 핀 벽지와 눅눅한 이불을 덮고 시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요. 유나, 김태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해? 내일 입을 셔츠 좀 다려줘. 아침에 회의 있어? 저는 공책을 덮어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일어섰습니다. 알겠어요. 주말, 드디어 핑계를 대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김태우에게는 잔치 준비하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경기도로 가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하철은 붐볐습니다. 출근 시간은 지났지만 등산 가방을 맨 노인들과 학원 가는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문가에 자리를 잡고 쇠기둥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터널의 어두운 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에서 친정까지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47분을 가야 합니다. 눈을 감아도 다음 역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익숙한 길입니다. 의정부, 회기, 청량리. 안내 방송이 나올 때마다 엄마와 멀어졌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발길이 뜸해졌을까요? 결혼 첫 해에는 매주 갔습니다. 그러다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이번 역은 오후역입니다.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오래된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 전봇대에는 대출 광고지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길가에는 먼지 쌓인 오토바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작은 시장을 지나쳤습니다. 두부가게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점마 갖다 드려 하며 두부 한 모를 더 쥐어주던 곳, 그 시장을 지나 좁은 골목으로 꺾어 들어갔습니다. 골목 끝, 붉은 벽돌집의 반지하. 땅 위로 겨우 고개를 내민 창문이 보였습니다. 마치 땅속에 파묻힌 눈처럼 세상 밖을 힘겹게 내다보고 있는 그 작은 창문. 쭈그리고 앉아 창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가 소파에 누워 계셨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마르셨습니다. 볼살이 쏙 빠져 광대뼈만 도드라졌고 피부는 뼈 위에 얇은 종이를 덮어놓은 듯 했습니다. 눈을 감고 가쁘게 숨을 쉬는데 그 소리가 유리창 너머까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훅훅 낡은 풀무질 소리 같았습니다. 일어나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이모 목소리였습니다. 이모, 저예요. 유나. 문이 열리고 이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유나, 내가 웬일이니? 엄마 보러 왔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손바닥만 한 현관은 신발 2켤레로 꽉 찼습니다. 집 안에서는 눅눅한 습기와 곰팡내, 그리고 노인 특유의 냄새와 파스 냄새가 섞여 묘한 악취가 났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엄마가 눈을 떴습니다. 유난히 목소리가 다 갈라져서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엄마의 소파 옆에 쭈그리고 앉아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뭇가지처럼 앙상하고 거친 손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 괜찮다. 괜찮아. 엄마가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요새 입맛이 통 없어서 그래? 이모가 엄마 피 토했다고 하던데? 조금 그런 거야. 별거 아니다. 엄마가 제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바쁜데 뭐 하러 왔어? 시댁엔 별일 없고? 괜찮다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가 괜찮나요? 시어머니는 칠순 잔치 준비하라고 닥달하고 남편은 회식 간다고 집에 안 들어오고 저는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데 이렇게 엄마 손 한번 잡아보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는데 저 괜찮아요. 엄마 어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 가서 검사 좀 받아보자. 검사는 무슨 돈 아깝게. 내 나이에 아픈 건 당연한 거지. 언니, 가야 해. 옆에서 이모가 거들었습니다.
유나 왔을 때 가자. 며칠째 기침이 안 멈추잖아. 나 불안해서 못 살겠어? 엄마가 뭐라 더 말하려 했지만 제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택시 부를게. 옷 입어. 당장 가. 거절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하얀 형광등 불빛은 현기증이 날 만큼 밝았습니다. 접수실 앞 플라스틱 의자에 엄마를 앉혔습니다. 엄마는 너무 가벼워서 조금만 힘을 주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유나야, 목마르다. 물 좀 다오. 네, 금방 사올게요. 복도 끝 자판기로 가서 물을 뽑았습니다.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엄마에게 물을 건네자 엄마는 아주 조금 삼키는 것조차 힘겨운 듯 목을 축였습니다. 엄마, 밥은 잘 챙겨 드셨어? 그럼 잘 먹지. 뭐 드시는데? 그냥 대충 먹어. 배만 부르면 되지? 엄마가 말하는 배만 부르면 되는 식사가 무엇인지 압니다. 좁아터진 부엌, 기름때 낀 가스레인지, 윙윙거리는 냉장고 속에 들어있을 식은 밥과 김치 쪼가리. 서복주님. 서복주님 보호자분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네, 여기요. 엄마를 부축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모니터에 띄어진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폐에 음영이 보입니다. 의사가 펜으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CT 찍고 조직 검사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의사가 저를 한 번, 그리고 엄마를 한 번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안 좋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원해서 검사 진행하시죠. 안 좋은 것. 그 세 글자가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암이라는 단어를 의사는 굳이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 그 단어가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 바로 입원 수속 밟으세요. 의사가 처방전을 입력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처방전을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엄마는 덤덤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 유나야, 엄마가 작게 불렀습니다. 돈 많이 드니? 돈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알아서 해. 그래도 시댁 눈치 보일 텐데.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는 제발 돈 걱정 좀 그만해. 내가 해결해. 진료실을 나와 원무과 창구로 향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은행 앱을 켰습니다. 잔액 127만 4,320원. 이번 보증금이 얼마지? 검사비는? 만약 정말 잔 좋은 병이라면 수술비는? 화면이 꺼질 때까지 숫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앱을 켰습니다. 김태우와의 공동 계좌. 몇 달 동안 생활비를 아껴 모은 돈이 4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급한 불은 끄겠지 싶었습니다. 잔액 73만 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김태우가 다 빼갔습니다. 창구 앞에 서서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칠순 잔치 예산은 제 선에서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발품 팔아서 싼 곳 알아보라고 해놓고 왜 이 돈을 건드린 거죠? 김태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가다가 연결되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소음,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왜? 공동계좌 돈 어디 갔어? 최대한 침착하게 물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70만 원밖에 안 남아 있어? 아, 그거. 김태우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호텔 예약금이랑 식대 선결제했어. 예산이 좀 초과돼서. 그거 나 엄마 병원비로 쓰려고 했던 돈이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병원비, 김태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장모님 그냥 지병이라며? 무슨 입원까지 해? 정급하면 잔치 끝나고 나중에 해. 며칠 미룬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 지금 바빠. 끊어.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창구 직원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입원 수속하시겠어요? 네.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지갑에서 제 명의의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깨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후 3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는 죽 조금 드시고는 내내 주무셨습니다. 저는 복도를 서성이며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밤에는 서울집으로 돌아가 시어머니와 김태우의 비위를 마쳤습니다. 식당 예약은 확정했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답례품은? 주문했습니다. 케이크는? 내일 찾으러 갑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김태우가 증오스러웠습니다. 이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악성 종양입니다. 수술해야 한대요. 수술비 300만 원. 제 통장 잔고는 바닥났습니다. 적금 깬 돈으로 입원비와 검사비를 냈더니 남은 게 없습니다. 어떡하지? 300만 원을 어디서 구하지? 칠순 잔치가 이틀 남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김태우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TV를 가리지 않도록 비스듬히 섰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살려야 합니다. 어머니, 왜 그러니? 시어머니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는지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돈이 좀 필요합니다. 돈, 시어머니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무슨 돈? 저희 엄마가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300만 원. 내 엄마 핑계대고 내가 쓰려는 거 아니고? 아닙니다. 정말 위급하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김태우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내 처가 300만 원을 내놓으라는데 시어머니가 기가 막힌다는 듯 말했습니다. 김태우가 저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유나, 너 또 그 소리야? 잔치 끝나고 얘기하자니까?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잔치가 문제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두 사람은 벙찐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건 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어른한테 소리를 질러? 당장 수술 안 하면 죽는데? 의사가 그래? 그냥 돈 뜯어내려고 쇼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어머니. 됐다. 돈 없어. 이번 잔치에 들어간 돈이 얼만데 300만 원이 어디 있어? 정 급하면 내가 알아서 구해오든가? 시어머니는 다시 TV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나, 들어가. 엄마 혈압 오르시게 하지 말고. 김태우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알아서 구하라고요? 그래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방으로 들어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란색 공책을 꺼냈습니다. 1,800만 원. 내가 이 집구석에 쏟아부은 돈을 내 엄마 피와 살을 깎아 만든 돈. 이제 돌려받을 시간입니다. 칠순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니? 시어머니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 엄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한쪽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래서 칠순 잔치 당일에 제가 병원에 잠시 가서 곁을 지키다가 오후에 돌아오면 안 될까 해서요.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고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섞여 나왔지만 제 귀에는 그 소리들이 아주 멀리서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환청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리모컨을 내려놓고 몸을 돌려 저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서윤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주 느리게
한 글자 한 글자 내뱉듯 흘러나왔습니다. 딱 하나만 묻자.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마룻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난 내 시험이고 그쪽은 친정 엄마야? 넌 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질문에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내가 시집 올 때 내 친정에서 너한테 뭘 해줬니?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혼수 한 푼 안 해오고 번듯한 집 한 채 없이 널 그냥 보냈잖니. 우리 집에서는 예단비로 3천만 원이나 썼는데 그건 잊었니? 어머니, 잊은 건 아니지만 아니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한테 친정에 가겠다고 말하는 거냐? 그것도 내 칠순 잔칫날에? 그냥 잠시 가서 얼굴만 보고 가서 뭘 어쩔 건데? 거기는 이모가 있다며? 병원에 간호사들도 널렸잖아. 시어머니가 소파 팔걸이를 탁 하고 내리쳤습니다. 잔치 준비는 누가 하니? 내가 했잖아. 손님 접대는 누가 해? 내가 해야지. 내가 없으면 그 일들을 다 누구더러 하라는 거야? 칠순 된 나보고 하라는 거냐?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엄마 아픈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잖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특유의 비아냥거리는 톤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고비 넘기면 다음엔 또 안 그럴 것 같니? 그때마다 쪼르르 달려갈 거야? 결혼한 지 7년이나 됐으면 이제 내가 어느 집 귀신인지 파악할 때도 되지 않았니? 그때 안방에서 김태우가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이라도 해주길 바랐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진 않더라도 적어도 건마, 일단 진정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방 문가에 서서 시어머니를 한 번, 저를 한 번 쳐다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소파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리모컨을 집어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회사 워크숍 있는 것 같아. 그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틀 정도 집 비울 수도 있어? 그래, 일찍 다녀라. 시어머니가 대꾸했습니다. 잔칫날에는 절대 늦으면 안 된다. 알았어요, 엄마. 두 사람은 다른 화제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마치 쓸모없는 기둥이라도 된 것처럼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 입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설거지하겠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돗물을 틀고 축축한 고무장갑을 끼고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물살이 세차게 쏟아지며 쏴 소리를 냈습니다. 물방울이 앞치마로 제 얼굴로 튀어올랐습니다. 언제부터 울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뺨 위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려 차가운 물방울과 뒤섞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게 물이고 어떤 게 눈물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세찬 물소리가 모든 것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미국에 있는 시누이 박민정 형님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걸려온 전화였지만 어머니는 저도 와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유나, 이리 와라. 형님이 너랑 통화하고 싶단다. 주방에서 나와 소파 옆에 섰습니다. 휴대전화 화면 가득 형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눈썹은 정교하게 다듬어졌으며 입술은 새빨갛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배경은 넓은 거실이었고 통유리창 너머로는 수영장이 보였습니다. 물결 위로 햇살이 반짝거렸습니다. 동서, 형님의 목소리는 과장될 정도로 밝고 활기찼습니다. 요즘 고생이 많지? 안녕하세요, 형님.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잔치 준비 동서가 다 도맡아 한다며? 정말 고마워. 난 미국에 있어서 아무 도움도 못 주는데 전적으로 동서만 믿을게.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참, 형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열정적인 표정에서 동정 어린 표정으로,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우월감이 깔린 그런 동정으로요.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며? 아이고, 딱해서 어쩌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형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이 칠순 잔치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알지?
칠수는 평생 한 번뿐이잖아. 친정 어머니 편찮으신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그렇잖아. 사람 늙으면 여기저기 아픈 건 당연한 거야. 형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진심인 것처럼 보이는 미소였지만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게다가 거긴 이모님이 계시다며? 이모님께 잘 부탁드리면 되지? 지금 동서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잔치 완벽하게 치르는 거야? 엄마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잖아. 저는 화면 속 형님을 형님 뒤로 펼쳐진 거대한 통유리 창과 반짝이는 캘리포니아의 수영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제 거품이 묻은 앞치마, 물에 불어 하얗게 쭈글쭈글해진 손가락, 아까 설거지하다 낀 기름때가 남아있는 손톱 밑. 동서. 듣고 있어? 네, 듣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그래, 다행이네. 형님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내가 영양제 몇 박스 보냈어. 며칠 안에 도착할 거야. 잘 받아뒀다가 나 한국 가면 줘. 네. 그럼 끊을게. 여기 좀 바빠서. 바이바이. 화면이 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흡족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챙겼습니다. 네, 형님 말이 맞다. 잔치가 제일 중요해. 내 엄마 일은 잔치 끝나고 나서 생각하자.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또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모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유나야, 의사가 수술 언제 할 거냐고 묻는다. 내려올 수 있니? 잔치 전날 밤, 저는 모든 준비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식당 룸 예약 완료, 메뉴 확정, 꽃 배달 확인, 케이크 주문 완료. 답례품으로 준비한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도매가로 산 세면 도구 세트도 포장을 맞춰 거실 한 구석에 반듯하게 쌓아두었습니다. 김태우의 셔츠 5벌을 다려서 옷장에 걸었고 시어머니의 한복을 침대 위에 곱게 펼쳐두었습니다. 그 옆에는 머리 장식과 꽃신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내일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8시에 식당으로 출발해 세팅, 10시부터 손님 맞이, 12시 식사 시작, 오후 2시 케이크 커팅, 3시부터 술자리. 모든 게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단 하나, 우리 엄마만 빼고요.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휴대전화를 손에 쥐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모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유나야, 내 엄마가 오늘 너 언제 오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시더라. 답장을 쓰고 싶었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일 가겠다고? 하지만 내일은 잔칫날입니다. 잔치 끝나고 가겠다고? 하지만 의사는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금방 가겠다고? 하지만 저는 기차표조차 예매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장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며 검은 거울이 되었고 그 속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눈 밑은 퀭하고 입술은 바싹 말라 비틀어진 오랫동안 아무런 보살핌도 받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김태우는 이미 잠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감정 없는 기계음처럼 들려왔습니다. 조용히 이불을 걷고 침대에서 내려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서 있을 좁은 베란다.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빽빽한 불빛들이 마치 끝을 알 수 없는 주황색 바다처럼 넘실거렸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유난히 이모의 목소리는 누구를 깨울까 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모, 엄마는 좀 어때? 주무셔. 오늘 진통제를 맞았는데도 많이 아파하시더라. 의사 선생님은 뭐래? 빨리 수술 안 하면 지모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들었습니다. 유나야, 너 언제 내려올 수 있니?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켜졌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일이 시어머니 칠순이라 빠질 수 없다고요? 이 집에 발목이 묶여서 꼼짝도 할 수 없다고요? 유나야. 이모, 내가 최대한 제가 말했습니다. 최대한 내일 가보도록 할게. 시댁 눈치 보일 텐데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베란다에 서서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바람이 차가워 몸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불빛의 바다를 바라보는데 가슴속이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진동했습니다. 고요한 밤의 정막을 찢는 진동 소리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잠결에 놀라 휴대전화를 더듬어 찾았습니다. 액정을 확인했습니다. 이모였습니다. 여보세요? 유나야, 이모가 울부짖었습니다. 빨리 와라. 내 엄마 쓰러지셨어. 의사 선생님이 빨리 오라신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무슨 상황인데? 방금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지금 심폐소생술 하고 있어. 유나야, 제발 빨리 와. 침대에서 뛰쳐나와 허둥지둥 옷을 찾았습니다. 바지, 양말을 닥치는 대로 몸에 꿰어 입었습니다. 신발을 짝짝이로 신었다가 다시 벗고 제대로 신었습니다. 김태우가 인기척에 깼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가 일어나 앉으며 짜증 섞인 얼굴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지금 몇 시야? 엄마가 쓰러지셨어. 가방을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병원 가야 해. 지금 그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오전 10시에 잔치 시작인데 너 제정신이야? 엄마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가야 해. 가긴 어딜 가? 김태우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이 시간에 가면 잔치는 어떡하고? 누가 가서 세팅해? 손님은 누가 맞아? 당신이 해. 그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듯 얼이 빠졌습니다. 나보고 혼자 하라고? 내가 뭘 알아? 그거 다 당신이 처리하던 거잖아. 진행 순서랑 체크리스트 다 적어서 거실 테이블 위에 뒀어. 방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식당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당신은 가서 접수만 받으면 돼. 서윤아, 김태우가 소리쳤습니다. 그 고함이 새벽 공기를 찢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너 오늘 나가면 다신 들어올 생각하지 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제가 켠 복도등 때문에 집안이 대나처럼 환했습니다. 시어머니 방문도 열렸습니다. 잠옷차림의 시어머니가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문가에 섰습니다. 조명 아래 드러난 주름이 유난히 깊어 보였습니다. 왜 그러니? 새벽같이 무슨 소란이야? 엄마, 유나가 병원 가겠대요. 김태우가 고자질하듯 말했습니다. 장모님 아프다고 지금 가야 한대요.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 눈빛. 너무나 익숙한 눈빛입니다. 저를 심판하고 평가하고 내가 감히 어디 한번 해봐라고 위협하는 눈빛. 잔치는 어쩌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준비는 다 해뒀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돌아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오후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인데 오후에 온다고? 손님들 다 왔는데 누가 맞아? 자리 배치는 누가 하고? 술은 누가 따라? 저는 저거 봐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내 좋은 날에 재 뿌리려고 작정한 거지? 나 망신 주려고. 저는 복도에 서서 한 손으로는 가방끈을 꽉 움켜쥐고 다른 한 손은 옆구리에 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조명은 너무 밝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엄마가 제 입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못 깨어나실 수도 있어요. 거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내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다 그 양반 팔자다. 그게 잔치랑 무슨 상관이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김태우를, 그리고 제가 7년을 살아온 이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익숙한 가구들, 수없이 닦았던 마룻바닥,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밥을 짓던 주방, 그리고 몸을 돌려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안에서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게 들렸습니다. 어딜 도망가? 거기 안 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뛰어들고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거대한 감옥에서 탈출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가는 심야버스는 새벽 3시 40분에 딱 한 대 있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버스는 막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손을 흔들자 기사님이 저를 보고 차를 세워주었습니다.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졸고 있는 야간 근무자 몇 명과 아이를 아는 젊은 부부뿐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자 버스가 덜컹거리며 다시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뒤로 밀려나고 작아지고 희미해지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문자 8건, 부재중 전화 12통.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빠르게 뒤로 달아나는 가로등을, 칠흑 같은 하늘을, 그리고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충혈된 눈, 굳게 담은 입술, 어둠에 잠식된 얼굴을요. 버스는 40분을 달렸습니다.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물에 뜬 거품 같은 회색빛 새벽이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내려 응급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긴 복도에 하얀 형광등이 눈을 찔렀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러 기침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중환자실은 3층이었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 중환자실 앞에 도착하니 이모가 서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모. 유나환이 저를 보자마자 이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터졌습니다. 내 엄마가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굳게 닫힌 문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팻말. 의사 선생님은? 엄마 지금 어때? 아까 1시간 넘게 심폐소생술했는데 기모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하라고. 마음의 준비. 그 5글자가 쇠망치처럼 머리를 때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나 들어갈래, 제가 말했습니다. 안 돼, 유나.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 아니면 들어갈 거야. 문으로 달려가 굳게 닫힌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호자예요. 우리 엄마 보게 해줘요. 간호사 한 명이 나와 저를 막아섰습니다.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지금 처치 중이라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밖에서 대기해주세요. 엄마 상태가 어떤데요?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문 밖으로 밀려나 문이 다시 닫히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문틈으로 얼핏 침대 하나가 보였습니다. 하얀 시트, 번쩍이는 기계들, 그리고 파란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엄마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가장 잔인한 고문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앞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기고 휴대전화는 바닥에 던져두었습니다. 액정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만 쳐다보며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1분이 10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복도를 지나가는 의료진의 발자국 소리가 적막한 공기를 찢고 심장을 밟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는 옆에 앉아 계속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를 위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유나야, 응. 시댁에는 괜찮아, 오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 말을 내뱉는 제 자신이 우스웠습니다. 뭐가 괜찮다는 걸까요? 잔치는 이미 시작됐겠죠? 손님들은 다 왔을 거고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일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엄마가 저 안에 있는데 엄마가 어쩌면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23분.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안경 너머의 눈빛은 지쳐 보였습니다.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 어떠세요? 의사가 저를 빤히 보더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사가 말했습니다. 임종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들어가서 마지막 인사 나누세요. 마지막 인사. 그 말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가슴 한복판을 찔렀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기계들이 내는 규칙적인 기계음조차 사라졌습니다. 요란하게 깜빡이던 불빛들은 멈췄고 모니터에 파도치던 곡선은 평평한 직선이 되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입은 살짝 벌어진 채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고 하얀 시트는 가슴까지 덮여 있었으며 두 손은 배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발바닥이 솜을 밟는 것처럼 푹신하고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따뜻해. 멍하니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죽은 사람은 차가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건 다 그랬으니까요. 얼음장처럼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돌덩이 같은 것. 하지만 엄마 손은 따뜻했습니다. 살아 계실 때처럼. 어릴 적 내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실 때처럼. 친정 갈 때마다 내 손을 꼭 쥐며 우리 딸, 밖에서 기죽지 마라 하시던 그때처럼.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입을 열자 목구멍에서 억지로 쥐어짜낸 쇳소리가 나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내가 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휴가 냈어야 했는데 내가 말문이 막혀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터져나와 굵은 빗방울처럼 엄마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의 메마른 피부가 제 눈물로 젖어 들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이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유나야, 그러지 마. 엄마 편하게 가시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미안해. 일찍 못 와서 미안해. 미안해. 병원도 못 보내드려서 미안해. 미안해. 그 돈 다 남들한테 퍼주느라 엄마한테 못 써서 미안해. 미안해. 결혼 7년 동안 엄마 보러 온 게 손에 꼽을 정도라 미안해. 미안해. 엄마 마지막 가는 길도 놓칠 뻔해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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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미안해. 엄마의 손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모래시계에 모래가 빠져나가듯 그 온기가 제 소나귀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리 꽉 잡아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안실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오후 4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하늘은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를 짓누르는 듯한 잿빛 하늘 탓에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 정문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징징거렸습니다. 꺼내 보았습니다. 부재중 전화 80통. 읽지 않은 문자 127건. 화면을 밀어 잠금을 해제하고 문자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 너 어디니? 손님들 다 왔는데 며느리가 코빼기도 안 비쳐? 서윤아, 너 죽었니? 왜 전화를 안 받아? 너 아주 작정했구나. 내 좋은 날에 똥물을 끼얹어. 시동생, 형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온 식구가 형수님 하나 기다리게 합니까? 신우이, 내 이럴 줄 알았어. 근본 없는 집안이라 기본 예의도 모른다니까? 친척 A 태우처가 오늘 안 왔다며? 무슨 일 있어? 친척 B 아이고, 칠순 잔치에 며느리가 없다니 이 집안 꼴이 말이 아니네. 그리고 김태호의 문자. 마지막 메시지는 오후 2시 34분에 와 있었습니다. 너 오늘 안 오면 다신 들어올 생각 마라. 그 문자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병원 입구에 있는 벤치로 가서 앉았습니다. 날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거기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바쁘게 움직이는 발걸음들을,
어둠이 내려앉으며 변해가는 도시의 풍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생각도, 김태우 생각도, 칠순 잔치 생각도, 쌓여있는 부재중 전화와 문자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엄마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던 마지막 모습. 눈을 감고 입을 살짝 벌린 채 깊은 잠에 든 것 같던 그 얼굴. 마지막으로 잡았던 그 손 따뜻함에서 차가움으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변해가던 그 감촉. 예전에 엄마가 했던 말, 우리 딸, 시집가서 힘들면 언제든 와, 엄마 집은 언제나 내 집이야. 하지만 이제 그 집마저 사라졌습니다. 행인들의 발목만 보이던 그 반지하 창문, 곰팡내 나던 그 좁은 방, 갈 때마다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주시던 그 부엌. 이제 거기엔 저를 기다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벤치에 아주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캄캄해질 때까지, 병원 앞이 한산해질 때까지, 손발이 얼어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택시를 잡았습니다. 7년을 살아온 그 아파트 주소를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아파트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1층에서 올려다보니 거실 창문으로 따뜻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택시 안에 앉아 그 창문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았습니다. 손님, 도착했습니다. 내 지갑을 열어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다다랐을 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앞에 검은 비닐봉지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터질듯 빵빵하게 채워진 봉투들은 입구가 제대로 무기지 않아 내용물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옷가지, 화장품, 잡동사니들. 제 옷, 제 화장품, 제 물건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굵은 소금이 담긴 바가지를 들고서요. 저를 보자 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띠더니 바가지를 들어 제 발밑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촥!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어두운 복도등 아래서 희미하게 반짝거렸습니다. 재수 없는 년, 그 부정 타는 기운 가지고 당장 꺼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앙칼지게 울렸습니다. 내 엄마가 죽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넌 아주 우리 집 망하게 하려고 들어온 역기야. 7년. 내가 널 7년이나 봐줬어. 근데 내가 한 게 뭐야? 잔치에 콧배기도 안 비쳐서 날 개망신을 줘? 김태우는 시어머니 뒤에 서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지만 마치 저를 보는 게 아니라 투명 인간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타인일 뿐인 것 같았습니다. 복도의 다른 집문들이 하나둘 열렸습니다. 이웃들이 고개를 내밀고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 찍기도 했고 누군가는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만난 듯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소금밭 위에 서서 신발에 들러붙은 하얀 알갱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귀먹었어. 시어머니가 소금을 한 줌 더 뿌렸습니다. 이번엔 제 바짓단에 맞고 튀었습니다. 내 물건 싹 다 치워. 우리 집 대문 더럽히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쭈그리고 앉아 팽개쳐진 물건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작년 겨울 세일할 때 28,000원 주고 산 니트. 반쯤 쓴 폼 클렌징. 뚜껑이 열려 흘러나오는 바람에 옆에 있던 양말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엄마와 찍은 사진이 든 액자. 유리가 깨져 금이 갔는데 하필 그 금이 엄마 얼굴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책. 7년의 기록이 담긴 공책이 제일 밑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썼지만 찢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공책을 집어들어 먼지를 툭툭 털고 다른 비닐봉지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저 자신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게 제가 7년 동안 이 집에 쓴 돈입니다. 총 1,800만 원이에요. 비닐봉지에서 공책을 꺼내 시어머니 발밑에 던졌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공책이 펼쳐지며 빼곡한 숫자들을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김태우의 눈동자도 흔들렸습니다.
가방에서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3일 안에 도장 찍으세요. 봉투를 김태우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굴이 흑빛이 된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 서류라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3일 준다. 너 미쳤어. 그의 목소리가 뒤집어졌습니다. 고작 장모님 돌아가셨다고 이러는 거야?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영문을 모르겠다는 저 눈이 시어머니 뒤에 숨어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없는 저 비겁한 남자를요. 엄마가 죽어서가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야겠어서 그래? 허리를 굽혀 비닐봉지들을 양손에 나눠 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바닥에 뿌려진 소금 위를 짓밟으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감히. 너 지금 나가면 다신 못 돌아올 줄 알아. 엘리베이터에 타서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서서히 닫히며 그들의 목소리를 차단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김태우가 움찔하며 쫓아오려다 멈칫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와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서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죄책감도 미련도 제가 한때 기대했던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타인의 얼굴뿐이었습니다. 비닐봉지를 질질 끌며 아파트를 빠져나와 거리로 나섰습니다. 밤바람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로를 따라 한참을 걷다가 편의점 앞 계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놓인 비닐봉지들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밤 10시 12분. 그리고 쌓여있던 127통의 문자를 열어 하나하나 삭제했습니다. 다 지운 뒤 시어머니와 김태우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숙박 앱을 켜고 근처 고시원을 검색했습니다. 월 32만 원, 공과금 포함. 제일 싼 방이었습니다.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후로 저는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방은 1.2평 남짓,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 의자 하나를 놓으면 발 디딜 틈도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은 옆 건물 벽을 마주보고 있어 1년 내내 햇볕 한 줌 들지 않았고 희뿌연 빛만이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삼선죽을 끓일 필요도 없습니다. 셔츠를 다릴 일도 없습니다.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엄마의 장례는 이모의 도움으로 치렀습니다. 반지하 방의 짐을 정리하면서 대부분은 버렸고 사진 몇 장과 엄마가 입던 옷 몇 벌만 챙겨왔습니다. 그 사진들을 침대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한 번씩 들여다보았습니다.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젊은 시절의 엄마. 웨딩드레스를 입고 긴장한 표정의 엄마. 갓난아이인 저를 안고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엄마. 그리고 반지하 현관 앞에서 누렇게 뜬 얼굴로 힘겹게 웃던 마지막 사진. 그 사진들은 제가 이 좁은 방에서 탈출해 잠시나마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창문이었습니다. 한 달 뒤, 김태우가 드디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가져왔을 때 저는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문입니다. 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산 분할 명세서고요.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7년 가사 노동에 대한 기여분과 약간의 재산 분할금. 합쳐서 5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 7년. 계산해보면 1년에 70만 원, 한 달에 6만 원, 하루에 2,000원 꼴입니다. 그게 지난 7년 제 인생의 값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더 받아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워낙 완강해서 괜찮습니다. 서류를 챙겨 넣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서윤아 씨 변호사가 머뭇거렸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가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학원에 다니려고요.
기술 좀 배우게요. 변호사는 의외라는 듯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새 출발 응원합니다. 그 500만 원으로 직업훈련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학원에서 행정관리와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을 배웠습니다. 수강생은 20명 남짓, 대부분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이혼한 전업주부, 회사에서 밀려난 경력 단절 여성, 전직하려는 서비스직 종사자들. 매일 아침 9시에 등원해서 오후 5시에 하원하고 고시원으로 돌아와 잠을 자고 다음 날 다시 학원으로 가는 일상. 단조롭고 조용한 나날이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하나씩 익혀나갔습니다. 엑셀 함수를 다루는 법, 파워포인트 디자인하는 법, 비즈니스 메일 쓰는 법. 예전엔 접해본 적 없던 기술들이 스펀지처럼 제 머릿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학원 동기 중에 정은주라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고 역시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 가끔 사탕이나 커피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유나 씨, 항상 피곤해 보여.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안색이 안 좋아.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어. 언니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커피 좀 마시고 정신 차려.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전에는 무슨 일 했어? 그냥 전업주부였어요. 아, 나랑 똑같네. 오은주 언니가 웃었습니다. 나도 1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 시댁 시집살이 하다가 남편 바람나서 이혼했어. 시어머니는 오히려 아들 편들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혼했지 뭐. 언니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슬픔보다는 후련함이 느껴지는 말투였습니다. 하고 나니까 알겠더라.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안 힘들다는 거, 적어도 남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되잖아. 저는 언니의 얼굴을, 그 홀가분해 보이는 표정을 부러운 듯 바라보았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안 슬플 수가 있어요?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슬펐지. 이혼하고 처음엔 매일 밤 울었어.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내 인생, 길다면 긴데 그 쓰레기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낭비하기엔 너무 아깝잖아. 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슬퍼해봤자 뭐해? 걔네가 후회나 하겠어? 내 인생이 나아지겠어? 아니잖아. 그 시간에 차라리 뭐라도 하나 더 배워서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낫지? 저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말은 제 가슴 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학원 수료식이 있던 날, 법원 앞에서 김태우와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재산 분할 마무리 서류에 서명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그들도 같은 용무로 왔을 겁니다. 법원 로비 구석에 서 있는 그들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몰라보게 늙어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무성했고 주름은 더 깊게 패어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서서 불안한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옆에 선 김태우도 초라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눈 밑은 퀭했으며 옷은 구겨져서 오랫동안 다림질하지 않은 티가 났습니다. 들어오는 저를 발견하고 그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당혹감과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태우의 눈에는 후회와 미련, 그리고 멍함이 가득했습니다.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파악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부르려는 찰나, 은주 언니가 제 뒤에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유나 씨, 다 끝났어. 끝나면 밥 먹으러 가자. 깔끔한 정장 차림에 옅은 화장을 한 언니는 활기차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은주 언니가 김태우와 시어머니를 쓱 훑어보더니 눈썹을 한 번 까딱하고는 제 팔짱을 꼈습니다. 가자. 근처에 괜찮은 식당 알아놨어. 저는 언니와 나란히 법원 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얼굴 위로 따뜻하게 쏟아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반년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태우의 친구라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김태우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해서 잘렸대요. 어머니 몸이 안 좋아지셨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누나는 미국에서 안 들어오고 동생은 빚 때문에 소송 걸렸답니다. 그 집 지금 풍비박산 났어요.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끄고 창가로 갔습니다. 지금 저는 고시원을 나와 햇볕이 잘 드는 작은 원룸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좁지만 창문이 커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잘 보입니다. 학원을 수료하고 작은 회사의 총무팀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저 혼자 먹고 살기엔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7시까지 푹 자고 일어나 느긋하게 커피를 내리거나 라면을 끓여 먹고 출근합니다. 아침밥 차리라고 닥달하는 사람도, 셔츠 주름을 지적하는 사람도, 소금을 뿌리며 나가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하늘은 파랗고 햇살은 눈부십니다. 행인들의 발걸음을 내려다보며 아주 오래전 발목밖에 보이지 않던 그 반지하 창문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전부를 볼 수 있습니다. 기지개를 켜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일 생각입니다. 엄마는 생일날 꼭 미역국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은 아니지만 먹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따뜻한 국 한 그릇 끓여 이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싶습니다.